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두근두근 두관TV 오늘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이렇게 오픈을 하셨어요. 네. 예, 앞으로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또 시청자분들과 많은 국민들과 또 만나게 되실 텐데 예. 구독자를 얼마나 목표로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율곡 이 선생은 네.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네네.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남북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대비하려고 그러면 100만 대군 정도는 모아야 돼요. 10만이 아니라 100만. 예. 예. 욕심이 너무 가 있나요? 그러면 100만이 되면 네. 내가 뭘 하겠다 공약 같은 거 하나 거시죠? 100만 되면 그런 맛이 있어야 좀 100만까지 올라가죠. 100만 되면 정말 멋진 상체를 한번 공개를 해야 되겠는데. 뭘 공개한다고? 멋진 육체밀람. 우tum을 까겠다. 예. 그때까지 어떻게 좀 몸을 만드실 수 있겠어요? 그러죠. 사실은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당대표로 출마를 하셨죠. 자, 어떤 당을 만들겠다. 열자로 좀 줄여서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분권 정당, 중앙당 중심이 아니라 시도당, 지역위원회 중심의 분권 정당.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민주당을 더 혁신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열자로 줄여달라고요. 열자로 줄인다면? 잘 줄이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러나 센스를 발휘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 그리고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그것도 맞네. 이것도 열자 안 되네.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문재인 성공, 당 혁신 성공. 오! 됐어요. 문재인, 인, 성공, 당, 혁신, 성공. 열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당대표도 네,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재수더라고요, 재수. 그쵸? 예. 언제 나오셨죠? 삼수택인데요. 삼수예요? 삼수인데 2005년에 제가 당의 최고위원회 출마해 당대표에 출마해서 5위를 해서 네. 남자 후보는 4위까지 해야 최고위원이 되고 5위는 여성 후보가 들어오고 나가게 돼 있어. 2005년은 제가 5위를 해서 그 당시 8위를 했던 한명숙 그 총리위원이 네. 들어와서 제가 6위로 밀려서 최고위원이 안 됐고요. 1년 뒤인 2006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당대표에서 제가 3위를 해서 당당하게 최고위원이 돼서 맹하려고 한 두세 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보자고 그래서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상 김 장관이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고 제가 결심하고 2006년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했는데 또 낙선하면서 당 지도부가 와야 되면서 저는 그야말로 백수가 됐죠. 낙동을 오리알이 됐고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보직이 없어져 버렸고 나머지 최고위원은 다 현역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여의도에 남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12년 전에 중앙이 확실하게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데 그때 좀 그런 아쉬운 상황이 있었죠. 아니 가만 들어보니까 뭐 하나 쉽게 되신 게 없어요. 떨어졌다가 경남에서 쉬었다가. 제가 공직선거에 8번 나가서 네. 3번 됐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2번 나가서 1번 됐고 네. 최고위원은 지금 2번 나가서 1번 되고 1번 떨어지고 이번 다 3번째인데 지난번에 당대표에서 2005년에는 5위 하셨고 2006년에는 3위 하셨고 이번에는 8년에는 네. 어쨌건 이렇게 정말 그 최악의 조건에서 항상 이렇게 성공을 만들어내고 계신데 앞으로 민주당의 또 성공의 조건,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 도전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 유일한 냉전 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여당이 돼야 되고 예. 또 민선 1기에서 6기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번 7월 1일부터 며칠 전 7월 1일부터 취임한 민선 7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걸 뒷받침하는 당 지도부거든요. 그래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들 뒷받침하는 정당, 그리고 하나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리셋하는 그런 네네.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게 일자리를 그릴 때 민생이 어렵잖아요. 네.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는 그쵸. 그런 좀 챙겨주세요. 좀 유능한 힘들었겠어요. 정당이 되어야 예.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당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놓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네. 지방정부를 확실하게 지원하는 후견인으로서의 당 대표. 세 번째는 지금 어려운 청년 실업,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뢰받는 민생을 챙기는 정당, 이런 당을 이끌어야 될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네. 중요한 당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고 앞으로 김두관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도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네, 다 어떻게 숙제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나 너무나 많은 걸 줄줄이 말씀하셔가지고 나중에 다 체크해볼 겁니다. 저는 지난번 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제가 이제 김포에 출마하면서 네. 보통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좀 중량감 있는 국회의원 출마하면 지역에 뭐 큰 예를 들면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공약 많이 하죠. 뭐 이런 큰 공약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 2014년에 김포에 보궐선거 처음 출마할 때, 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 나오면서 쭉 김포 지역을 좀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크고 작은 밀린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공약을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된 해난들 숙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제 슬로건이 밀린 숙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밀린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비롯해서 일자리 그쵸. 창출, 이게 많은데 이것을 하나씩 해결하는, 밀린 숙제를 해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반을 닦아놓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복이 많아요. 늘 군수 때나 장관 때나 도지사 때나 또 마을이장 때 늘 일이 많더라고요. 아마 내가 당대표를 맡게 되면 엄청 당이 또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52시간으로 단축됐는데 계속 하실 거예요?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서 네. 52시간 하면서도 뭐 한 60시간 일한 성과를 내도록 효율적으로? 해야죠. 예, 해야죠. 알겠습니다. 밀린 숙제, 과제 말끔하게 잘 해결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러겠습니다. 2006년에 아까 그 당대표 출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시 혹시 선거 구호 기억나세요? 우리 당을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당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때 열린 우리당 2006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 국정 중반기였는데 2004년에 152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열주의 때문에 막 정파끼리 대립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우리 당이 국민의 지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을 살려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사방에 공격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 당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던 슬로건이 선명하게 12년 전이지만 어제 한 것처럼 이렇게 떠오릅니다. 방금 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김두관 하면은 리틀 노무현으로 네. 네, 유명했었어요. 예. 이런 별명을 들으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좀 좋으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네. 닉네임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국정 과제를 정하고 이렇게 추진했지만 특히 제가 노무현 대통령 국정 철학 중에서 가장 좀 담고 배우려고 했던 부분은 지방 분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인데요. 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하고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권이 승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네. 바뀌었는데 정권 승계도 중요하고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승계에서 마무리해주는 정책 승계 문화가 참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좀 이렇게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따라 배우려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총리가 바뀌도 집권당이 바뀌도 정책을 승계해서 마무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뭐 도지사 바뀌고 시장군수 바뀌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쵸.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 역사가 한 25년 돼서 요즘은 전임 시장 구청장 한 정책을 승계해서 마무리 잘해주는 사람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요즘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 승계 문화가 조금씩 안착이 되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하고 지방분권정책이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미완을 가지고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강력하게 살려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겸 그랬죠. 자치분권 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아서 네. 활동을 했고, 지금 그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 분권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방 정부의 많은 권한과 이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의지가 잘 이렇게 구현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또 우리 다음 정권에서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그런 과제들 때문에도 제가 그런 닉네임을 얻기도 했고, 또 하나 닮은 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의 아들이기도 하고,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무척 떨어지고 패배하면서 도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예. 저하고 닮았다고 제가 어느새 그 닉네임이 리틀 노무현으로 네. 이렇게 불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하면서도 오늘 그 대통령 그 리틀 노무현이 굉장히 두렵고 부담되는 네. 그런. 그래서 그가 못했던 일들을 앞으로 리틀 노무현 김두관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노무현 완성해 대통령이 나가겠다. 했던 좋은 정책들은 저희들이 이제 좋은 정책이었지만 마무리 못한 것은 우리가 선기해서 마무리해주고, 또 더 좀 잘 준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넘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될 과제가 네. 노무현을 따르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틀 노무현 김두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서 사실 이제는 한번 떨어졌어요. 예, 네.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성공을 하셨죠. 당시에 그 지난 총선에서 59.3%, 예, 지역구에서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서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심지어는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는데, 예, 이렇게 많은 또 그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좀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우리 시민들 만나서 이제 잘 경청하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밀린 숙제 현안들을 좀 제가 제일 잘 해결했죠. 원외 처음 한번 떨어졌으니까 네. 현역 국회의원 아니고 원외 지역위원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남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 또 그 기초인 남해군정을 한 그런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외위원장이면서도 지역 현안들을 몇 개 해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신뢰를 해주시고, 네.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대표로 선택해서 뿌리 먹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 20대 총선에 압도적으로 저를 당선시켜 그러니까 주셨고, 떨어지고 나서도 지역을 떠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생활을 하시면서 예, 그래서 아마 네.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아무런 연고 없는 김포를 선택했던 것은 제가 이제 맞아. 왜 거기로 정치 일막은 주로 이제 경남에서만 네. 했는데, 김포로 왔던 것은 우리 김포시가 이제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북한하 접경 지역이고, 또 시의 주요 선로군이 평화문화 1번지인데요. 저는 한반도 평화 번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 질서의 바로 냉전 질서가 유지되는 현장이잖아요. 접경 지역. 바로 한강 건너가 북한 항해남 개풍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냉전 질서를 뛰어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념적 갈등이 심한 게 6.25 사변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도 있었지만 이 분단에서 오는 모순 질곡이잖아요.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저는 분단의 가장 최전선인 김포에서 한번 돌파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선택을 했죠.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빅피처를 꿈꾸면서 네, 김포까지 오셨군요. 네. 김포에서 그 주민투표법? 네. 네. 주민투표법은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 2003년 때 15년 전에 주민투표법을 통과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인구가 많고 땅이 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잖아요. 옛날 과거의 그리스처럼. 그러다 보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게 되고,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잘 뒷받침하는 게 정당인데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이렇게
그 활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의정치가 기본이긴 하지만 때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김포시나 국가의 주요 정책을 그냥 장관이나 대통령, 총리가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그 지역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게 하는 주민투표법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돼서 그것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주민투표법을 이제 제가 발의했을 때 그 일화를 좀 소개를 하면, 네. 제가 이제 주민투표법을 도입을 하겠다고 이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출입하는 기자들 앞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신문이 그날 크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갔고 그날 이제 마포에 있는 집으로 퇴근을 하고 있는데 고건 총리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총리실하고 협의 없이 행자부 장관이 단독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느냐. 혼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네. 질책성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담력이 있어서 네. 고은 총리가 뭐 질책을 해도 괜찮겠다 이 생각했는데 총리한테 질책성 전화를 네. 받으니까 약간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가 좀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네. 국무회의 참석하려고 아침 먹고 집에서 다 구두를 신는데 대통령 청와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걸 딱 받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김동완 장관 어제 그 주민투표제 도입한다고 기자회견 했죠? 이렇게 묻더라고. 또 혼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곤란하긴 한데 그 도입 시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염려를 하는 전화를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종로 종합청사에 가서 행자부 차관을 비롯해 간부들을 고위 간부를 다 모아놓고 어제 총리님 뭐 질책성 전화가 있었고 아침에 대통령이 우려 전화가 있었다고 하니까 전부 뭐 차관의 간부들이 이거 투표제 도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그러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리틀 노무현 닉네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이제 뭐 대통령과 장관 이런 걸 떠나서 동지적 그런 애정이 있었는지 그런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께서 용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투표제가 도입이 됐고 이제 그 결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방폐장을 경주에 할지 군산에 할지도 주민투표를 했고 오세훈 시회장 무상급식 문제도 주민투표를 붙이고 네. 청주시하고 청원군 통합, 제주특별자치도 탄생 이런 게 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시장, 구청장들이 하고 또 잘못하면 의회가 제동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시군구, 지방정부, 강력이든 기초든 그 지방정부에 정말 사활이 걸린 그런 미래 문제는 네. 다수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민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제를 도입한 걸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정말 뚝심 하나로 밀어붙인 네. 주민투표법 혼나면서 네. 끝까지 밀어붙인 주민투표법. 뭐 결코 대통령께서 이제 이해하고 양해를 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분권개헌 국회 추진단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방자치가 25년 됐어요. 그래서 1기에서 6기까지 끝나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민선 지방자치 7기가 시작이 그쵸? 됐는데 네. 아마 25년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태동기예요. 그래서 뭐 인허가 비리라든지 인사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방자치 무용론을 막 국민들이 주장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이번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민선 7기는 정말 그 지방정부의 내용적 완성을 가져와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권한 속에는 이제 재정도 포함되고 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조례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대거 권한이 중앙정부에 이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중앙사무를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데 네. 사무만 이양하고 그 사무 분장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 안 주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도 주고 예산도 주고 사무도 넘겨드리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게끔 전폭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당 대표가 해야 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 재정도 확실하게 지원하고 그렇죠. 조직권도 지원하고 입법권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사실 뭐 단점, 반대 우려 목소리도 있긴 한데 지방에 그렇게 권한을 너무 실어주면 이게 뭐 이제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 뭐 남용,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쪽에 우려 목소리도 지금 있긴 한데 그런 게 없도록 좀 대안을 잘 만들어 주시고 정책을 꼼꼼하게 좀 사실은 만들어 뭐 주시면 우리가 보통 수영을 육지에서 완벽하게 수영을 해서 물에 가서 바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수영 이론을 뭐 코치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도 먹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만 수영을 잘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25년이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또 지방 정부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믿고 지원을 하되 가능하면 이제 간섭을 안 하는 게 좋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야 뭐 중앙에서 또 감사원에 지방 정부를 또 좀 이렇게 점검하는 7국이라고 있어요. 그 감사원 7국에서 지방 정부가 좀 잘못 가는 거에 대해 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 정부를 믿고 권한과 뭐 이런 예산들을 확고하게 넘겨주는 좀 그런 게 필요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제대로 해보려고 네. 제가 이제 지방자치 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장을 맡았고요. 제 혼자 하기는 힘들다면 야당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 4당, 5당이 한때 같이 했는데 지금 네. 또 당들이 분화가 돼서 당이 좀 정비가 되면 다시 시동을 걸 겁니다. 그 3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지켜온 신념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제 정치 좌우명은 미는 불안비뉴 한불균이다인데요. 네? 네. 제가 좀 짧아가지고. 미는 백성은 네.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 이런 뜻인데 네. 송나라의 육상산이라는 학자가 미는 불안비니요 한불균이라고 했는데 그게 제 정치적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평 세상 이런 걸 제가 지향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미는 백성 미는 불안비니요 불안민이요. 한불균이다. 한불균이다. 균. 써먹어야지. 나중에 오늘 하나 어렵다 배워가지고. 그죠? 이제 여기서 잠깐, 네. 저희가 정계환 정치평론가를 전화 연결해서 좀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계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계환입니다. 네네,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바쁜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별로 안 바쁜 것 같은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네. 전당대회가 시작됐고요. 또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교수의 비대위원장이 이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쵸. 여야간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상당히 지금 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뭐니 해도 가장 핫한 게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그 경선이잖아요. 이제 25일에 본선이 있고 26일에 컷오프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 이런 것이 관심일 텐데요. 아직까지는 문심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즉 청와대가 이번 당대표 경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뭐 친문 주자가 단일화됐을 텐데 지금 친문 진영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 출마하는 것을 보면 문심이나 청와대에서 직접적인 선거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심이 어떻게 김동완 쪽으로 이렇게 조금 기울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문심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네. 하면 결국 이제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라는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그 네. 면에서 보면 김두관 후보가 이제 그 일종의 원조 친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함께 모셨던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원들이 동의를 하거나 지지를 해준다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상당한 이제 파란이나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란이나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네. 네네. 자, 그러면요. 그 결과적으로 김두관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또 당원들 사이에서는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대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실제로 집권여당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행할 때 가장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놓고 보면 김두관 후보가 갖고 있는 이제 통합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로 보면 컷오프만 통과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복잡하고 또 다이나믹한 네. 캠페인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두근두근 두관TV 오늘 첫 녹화 이렇게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앞서서 공약을 하셨잖아요. 100만, 구독자 1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클릭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만 구독자 클릭해주세요. 제발. 제발.